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배출로 가는 걸 요구하고 있다. 또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새로운 공장이 산업체가 들어올 때는 무배출이라는 것을 약속하면 전제했을 때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상태까지 지금 발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미 앞에 두 분이 말씀한 거에 보완적으로 실질적으로 산업 폐수로 와서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저감하고 궁극적으로 무배출로 가야 되는지, 그랬을 때 저희가 특히 그거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보고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염료의 염색산업 같은 데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해오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좀 더 특이하게 기존의 방식에서 좀 더 발전시킨 형태의 생물 반응 공정에 대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소개를 하고 싶죠. 또 분리막이 아까 경제성 문제를 지적했었듯이 어떻게 하면 분리막 공정이 경제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를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진 파일럿 결과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래서 이미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산업 폐수 같은 것들도 양호선 하수보다 적지만 오염 부하라든지 또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그 산업체 단지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현재에서는 용수,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일 뿐더러 산업체에서는 더 이상 용수를 이렇게 원활히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폐수 처리 중에서 산업 폐수가 문제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석유화산업, 철강, 반도체 이런 데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는 산업체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은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한화에서 발표된 것처럼 어떤 적절한 분석과 거기에 대응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래서 공정, 특히 우리가 앞으로는 특히 저희가 관점을 갖는 것은 사전 오염이죠. 그러니까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폴루션 프리벤션의 개념으로 해서 오염 발생을 사전적으로 저감시켜주고 그 다음 단계에 잔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그 최소한의 기술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당연히 공정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록 관리, 또 공정 향상 이런 것들을 먼저 추진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장치 어떤 수정 보완이 있어야 되겠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현재 산업체에서 어렵긴 한데 생산 공정까지도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활용이나 재사용, 우리가 흔히 요즘에 R로 시작되는 말이 많은데 3R, 4R, 5R 해서 리유즈, 리사이클링, 리클로메이션, 그 다음에 리덕션, 레미디에이션 이런 말들을 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록 관리 및 공정 향상을 보면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우리가 관심 갖는 물질별로 어떻게 거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정 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추적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되는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정 외에도 현재 활용되고 있는 생산 장비 및 처리 장치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물질만이 아니라 에너지도 같이 항상 고려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치에서도 이피션시죠. 효율 같은 걸 높여야 되고, 또 이거에 관계된 그 공정까지도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공정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 공정까지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은 그거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따져서 해야 될 텐데, 이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린 케미스트리라든지 그린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린 케미스트리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드가 작다 이럴 경우에는 일드를 높일 수 있는 케미스트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그린 케미스트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교육을 높은 쪽으로 가져준다든지요.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결국 폐쇄계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무배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말씀드린 것 구현해서 지금 이런 공정 내 오염 저감 방법을 보면은
결국은 분리하게 되면은 재순환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여기서 두 번째 분리는 separation이 아니라 segregation입니다. 특히 동정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특정 흐름마다 우리가 분리함으로 해서 개별적인 가장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의 전형적인 구성을 보면은 first phase가 사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팀을 구성하듯이 아까 좋은 예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사전 준비, 감사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대표적인 물질 수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여기에 핀치 어널리시스라든지 프로세스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 난 다음에는 3단계는 추정적인 종합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그 다음에 경제성, 환경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시켜가지고 액션 플랜 같은 걸 세워서 우리가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런 쪽을 접근할 때 외국에서 접근하는 예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떨 때는 알려진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기술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바틀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선 우수한 신기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접근하는 것처럼 생물학적 처리의 어떤 개선입니다. 특히 생물학적 처리 같은 것들을 산업에서 쓴다고 그럴 때 흔히 얘기하는 독성 문제라든지 처리 효율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한 예입니다. 그 생물학적 처리를 만약에 산업기술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이런 독성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같이 쌓이고 남부배성 물질에 대해서 분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특히 활성이 높은 특정 미생물들을 이용하고 그 미생물들을 가장 효율이 높은 반응 시스템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 문제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방법을 보면은 물론 어댑테이션을 잘 시키는 것, 어클로메이션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반응 시스템에서는 고정화 과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산업 배수를 무배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다시 기술 분야로 들어와서는 신기술적 요소에서 생물학적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물학적 기술 중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한 가지 사례인데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통 산업 배수에는 일반 하수보다는 훨씬 많은 다양한 그런 독성 및 남불성 물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불성이라는 정의는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수 처리에 대해서는 액티비티 슬러지 시스템 같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벌크 상태로 다양한 미생물들의 그 집합체에 의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처리할 때 그럴 때 남불성이라는 말을 아마 적용하기 쉬울 텐데 실제 남불성에서 그 생물학적 처리의 난이도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해서 특히 특정 미생물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남불성 물질에 대해서 선택적 분해 능력을 갖는 미생물을 찾아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적용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생물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원생동물이든 아니면 뭐 세균류든 바이오든 어떤 걸 쓰든 간에 틀림없는 것은 효소 기작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 선진국에서는 특정 효소를 이용한 이런 처리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염료 염색 배수, 염색이라는 것은 섬유 가공, 특히 우리가 면류든 폴리에스터든 다 염색을 하게 돼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이런 섬유 가공에서 배출되는 이런 남불성 물질을 처리할 때 실제 연구 측면에서 아니면 실용화 측면에서 적용되어 있는 교수의 사례들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반환적 화합물 같은 걸 처리할 때 어떤 개별적인 미생물을 쓰고 있고 거기에 작용하는 효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록시데이즈라든지 아니면 염료 같은 데는 레그닌 페록시데이즈라든지 망가니즈 페록시데이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아조계 염료 같은 것들을 분해하거나 이럴 때
이럴 때는 라키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개별적으로 섞어서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 칵테일, 여기서도 우리가 에이지나 무슨 이런 데만 칵테일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폐수 처리에서도 이런 칵테일 방법을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각종 옥시도 리덕테이즈 계통들을 섞어가지고 쓰는데 그럴 때 가장 이런 요소들을 집합적으로 잘 생성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보통 곰팡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백색 구유근 같은 계통을 그 효소의 공장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분해시킬 수 있는 대상물과 연계만 시킨다면 그것들을 혼합 내지는 개별적으로 적절한 그 반응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런 사례를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기 전에 동시에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은 어떤 형태의 트리트먼트가 있게 되고 뒷부분은 분명한 거는 세퍼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용한 물질과 무용한 물질을 구분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저희 역시 고려한 거는 바로 분리막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을 텐데요. 분리막은 뭐 아시다시피 MF, NF, UF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염색 폐수 계통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여러 가지를 다 해보고 있지만 현재 NF 분리막을 이용해서 유용물질을 회수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해보고 있는데 유용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수처리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이죠. 물 자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산업 폐수 있을 경우에 그런 오염물질이 회수가 돼가지고 원료물질이나 다른 부자재로 쓸 수만 있다면 그 자체도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염색 폐수에서 보면은 모소화나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당 알칼리 용액들을 사용하게 있어서 굉장히 pH가 14인 그런 용액들을 엄청난 양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폐수 처리를 가게 되면 틀림없이 중화 처리를 해서 더 많은 양의 폐수로 방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특정 유해물질을 사전에 제거해주고 또 분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분리만 된다면 유형물질도 회수하고 폐수는 처리수의 형태로 해서 우리 알칼리 용액으로서 다시 회수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외국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고 저희도 실험실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한 특히 이제 그 섬유 가공할 때 보면 토발팩이라고 그래가지고 풀종이죠. 대표적인 게 폴리바이닐 알코올에서 PVA인데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분리막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분리막 사용에 가장 적절한 상태의 피딩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처리 모르고 그쪽으로 보내줬을 때 처리가 안 될 거라는 거. 틀림없는 거는 이런 PVA 같은 게 존재하게 되면은 분리막에 가서 침적됨으로 해가지고 뭐 플럭스가 급격히 떨어지고 처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PVA 같은 것들을 사전에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흔히들 보면은 생물학적 처리로서 PVA 같은 게 처리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저희도 경험하고 있는 거는 PVA의 분해에 굉장히 능력이 좋은 그런 균주들을 확보해가지고 처리해보니까 PVA가 상당히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수시간에서 수일에 3일 정도의 분해가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염료 같은 것들이 원료 상태로 해서 폐수에 존재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염료도 흡수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때 보면은 과거에는 그거를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탈염시켜서 제거를 시켜줬는데 우리가 분리막을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을 대수할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실제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건 다음. 실제 폐수가 염료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염료 제조나 염색 폐수에 보게 되면은 이 염료들이 상당량이 도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염색 같은 경우에는 염색을 하게 되면은 50에서 70% 정도만 섬유에 고착이 되고 나머지는 다 폐수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공정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공정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시도하는 하나는 초인계 염색이라는 어떤 공정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방법이고 현실적으로 현 공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그대로 처리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고착된 염료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염료라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다양해서 우리가 섬유 제품을 가공할 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염료를 굉장히 많은 제품에 대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하듯이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배치방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거를 통합적으로 지금은 처리하고 있죠. 종합필수 처리자가 단지 내 종합필수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섞여 있을 때 기존의 방법으로는 굉장히 처리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시게 되면은 그런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막 사고가 나게 되면은 처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처리율을 못 얻어서 방위우수 기준에 도달을 못했을 때 심지어는 공정수를 다시 희석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심지어는 종합필수 처리장이 중단되는, 가동이 중단되는 이런 일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까 이런 걸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사전에 이런 거를 충분히가 잘 분석하고 나가게 되면은 문제점을 찾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우리가 매칭시킬 수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공 공정을 분리해서 각각의 필수를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특히 섬유 염색 같은 것은 엄청난 양의 필수를 써서 섬유 가공 1톤 생산 시에 물을 370톤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염료 같은 거 1톤 생산 시에는 650톤의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은 공장들이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 이미 염료 염색이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고부가가치 있는 상품으로 생산을 계속 하기를 원한다면 틀림없는 것은 이 문제점을 바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 저희가 접근하고자 하는 이런 기술이 대개 이제 선진국 대비 어떤 정도에 와 있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물학적 산업에서 처리하는 거는 뭐 컨벤셔널한 쪽은 상당히 와 있지만 이런 특정 미생물이나 반응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고요. 특히 효소 자체를 쓰는 거는 물론 선진국도 아주 지금 활발하게 내도 실용화하기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상태지만 우리는 거의 좀 개년 중립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막에 대해서도 분리막 자체를 적용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실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적용은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의 갭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 이런 차이점을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접근하는 것, 산업 배출을 최소화하고 무방비로 결국 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도 저희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어떤 분리막에 의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굉장히 양질의 처리기술을 재활용하고자 할 때 그 전에 적절한 기술이 처리 기술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저희가 생물 기술을 이용한 거에 보면은 현재 저희가 저희 산업환경연구실이 국가지정연구실로 된 지 채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이제 과거에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선택적인 처리를 많이 해왔고요.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곰팡이를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런 건 티피컬한 접근 방법이죠. 저희가 거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균들을 분리동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체 배양을 통해서 저희가 각각 특정 염료에 대해서 어떤 분해능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염료를, 예를 들어 염료 같은 것도 나무의 생물 중에 한 집합체이죠. 이게 바로 정밀화학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염료 같은 걸 보면은 반응성 염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런 옐로우, 황색 염료라든지 청색 염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염료들인데 이런 반응성 염료를 보면은 벤젠고리 같은 것들이 2개, 3개, 하나짜리가 이게 뒤에 얽혀 있으면서 거기에 색을 발현하는 발색단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분산성 염료. 분산성 염료하고 반응성 염료가 이렇게 대표적인 염료인데 분산성 염료는 보통 수용 상태에서 용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아까 왜 흐름을 분리해야 되냐면 반응성 염료는 용해도가 굉장히 높고
분산성 염료의 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것을 같이 섞여 있을 때 필수 처리할 때 이미 우리가 거기에 대안이 굉장히 적을 수 있다는 건데 이미 우리가 분리막을 가지고 확인한 결과는 분산성 염료는 원래 그 섬유에 염색을 시키는 원리가 어떻게 보면 섬유 분자 사이에 가서 끼는 인트레먼트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성 염료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이나 동류 결합 이런 형태로 결합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유형을 갖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흐름을 분리하게 되면 우리가 적절한 그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는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성 염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알려져 있거나 우리가 기대가 되는 그런 곰팡이들을 구입해가지고 그 실험을 했는데 여기 특히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염료에 대해서 그 분해 효능을 보이고 있는 거고 특히 이 두 가지 우리가 핑크색의 두 가지에 굉장히 크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짐작하시겠지만 고체 배양을 통해서 배지에서 다양한 굉장히 아시겠지만 균주와 특정 염료와의 분해능을 보기 위해서 메이트릭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좀 레이버 인텐시브한 일들을 필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결과들을 분해능에 따라서 구분함으로써 이렇게 좀 우리가 선택적인 그런 균주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아주 실제 시스템, 즉 반응기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점점 보다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펠렛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호모지나이징 타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산시켜서 하는 것들을 해봤고요.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펠렛 타입보다는 저희가 분산시켰을 때 물론 더 좋은 그런 효과들을 거둘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균주별로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 균주별로 특정 균주가 특정 염료에서 어떤 분해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각각 그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략 5일 정도 하면 대강 분해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의 특이하실 거는 여기에서 보면은 분해가 색 제거라는 측면을 봤을 때 분해가 되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은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염료 같은 것들이 분해되면은 완전 분해까지 가는 과정이 있게 됐습니다. 미네랄라이제이션까지 가는 과정에 다른 화학 물질도 쪼개지면서 그 분해된 물질이 역시 색을 갖는 다른 유형의 색을 갖는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그전에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런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저 염료를 염료별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스펙트럼을 찍어놨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보여집니다. 이 스펙트럼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측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해되는 인터미디에이시 색을 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적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흡착이 실제 보면은 곰팡이나 이런 바이오매스에 어떨 때는 그 염료가 흡착됐다 탈착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크린하고 각각 개별적인 그런 분해 능을 계속 확인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결국 최종적으로 정리했을 때 각각의 염료에 대해서 특히 좋은 분해 능을 갖는 것들 거의 100%까지 가는 5일, 6일로 했을 때 100%까지 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적용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런 바이오매스가 폐수 처리 내에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뭐 현탁이든 고중화시키는 형태로도 적용이 될 텐데 그럴 때 반복 사용할 때 얼마만큼 그 효율을 분해능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매번 리피팅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번 분해능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속하게 거의 계속해서 이런 분해 능력을 갖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안해봤고요. 계속 가죠. 좀 시간을 좀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직 채 이전이 안 된 그런 결과들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는 곰팡이를 가지고 특정 어떤 유해 물질, 그 난분해성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확인해봤고,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특히 수능을 더 시킨 다음에 이런 액티비티 높은 상태에서 개별적 내지는 혼합해서 또 분해 등의 어떤 효과의 차이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늘리 시스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적용한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한 분리막 실험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아까 염도 염색 폐수에 대해서 특성에 따라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그 회수하고자 하는 게 물이냐 아니면 특정 물질이냐에 따라서 NF와 R 같은 것들을 지금 다양하게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RO 같은 게 두 가지 이용의 분리막을 적절한 거를 구입했고, NF에는 한 가지가 세 가지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뭐 거기에 각각 막의 특성 같은 걸 샘으로 확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스템에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실험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요 단계 전에 이미 생물학적 처리나 그 밖의 과정, 오늘은 저희 토픽에서 빠져있지만 저희 역시 효율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기술을 콤바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화학적이라든지 응집 이런 것도 지금 물론 다 병행해서 해보고 있으면서 그런 전처리를 통해서 분리막의 처리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사전적인 전치를 해주고 나서 분리막 처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플럭스를 원하는 만큼 수준의 플럭스를 원하는 시간만큼 유지해주는 그런 실증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파일럿 규모로서는 세 가지 타입에 대한 분리막 시스템을 가지고 플럭스를 자동 측정해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죠.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흐름만 분리할 수 있다면 반응성 염료계통 따로, 분산성 염료계통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플럭스의 어떤 영향이든지요. 또 실제 현장에서 하다 보면 원하는 수질을 얻기 위해서 이 사이클을 시키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횟수를 반복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런 외에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분리막을 적용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중요한 하나는 분리막 자체의 성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분리막을 시스템화해서 모듈을 시스템화해서 전 단계 공정과 어떻게 최적화시키냐는 것도 굉장히 그런 엔지니어링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 조업 조건 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 확인하면서 전처리와 공정화의 연계를 계속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이제 결합한 이해입니다. NF와 R을 동시에 결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파일럿 규모에서 현장 적용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주화기에서 접근했던 거하고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시도했던 거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음 주에다가 이런 특정,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활성원리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저희가 조합된 그런 균주를 고정화시켜가지고 유동화시켰죠. 유동화시키는 연구를 했는데 이걸 전 단계에 해주고 그 다음에 응집,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전기 분해를 같이 해줌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분리막 처리에서 재활용 가능성을 높여줬는데 특이한 거는 이 정액이 했던 건 저희가 생물학적 처리를 전 단계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단계. 흔히 생물학적 처리는 이제 후단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특정 산업폐수 같은 것들은 특정 성분만은 틀림없이 담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적절한 생물학적 처리를 전 단계에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처리한 결과인데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서브스테이트 고정화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 교율의 차이 같은 것들 COD를 봤을 때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히 그 파일럿 연구를 통해서 산업시에 적용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결과들을 두 개의 그 업체에다 적용해보면서 저희가 공정 분석도 했고요. 그쪽에 산업 기술을 얻어다가 저희가 분석하고 저희가 랩, 그 다음에 벤치, 그 다음에 파일럿을 통해서 얼마만큼 가능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반응성 영역 따로, 분산 영역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저희가 경제적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어떨 때 보면은 처리 효율이지만 바로 돈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산업체에서 그것을 채택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은 환경성 외에도 틀림없는 경제성하고 또 하나는 생산성입니다. 조업 같은 것들을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들을 이 염두에 안 두면은 기술만으로서는 적용이 될 수 없다는 걸 한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적으로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얼마만큼 저감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변수들을 측정 항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요건 이제 또 다른 동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PS에 보면 유기용제 우리가 합성을 하게 되면은 그 미디움으로서 물 아니고 솔벤트를 쓸 경우가 있을 때 그럴 경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컨셉트를 가지고 또 특정 기술들을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 공정에 적용해 볼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은 특히 생물학적 처리가 여전히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물학적 처리의 약점인 활성 같은 것들, 효율을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고활성 우수균주를 확보해서 쉽지 않은 거지만 그게 실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또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균주만이 아니라 바로 바이오 리액터 시스템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를 지금 채택해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기술이 통해서 저희가 한번 처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시스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저희는 이렇게 분리하게 연계시켜가지고 조업 조건 같은 것들을 최적화함으로 해서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은 아까 전소를 통해서 특히 막에 오염시키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부분적으로 만약에 세척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 이런 세척 사이클 같은 것들을 저희 같은 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런 플럭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아직은 연구 차원에서 좀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